내가 니들 결혼할 때 해준 게 얼만데? 며느리 너한테는 동수 몰래 따로 1억도 줬잖아. 그런데도 넌 이 시아버지가 우습냐? 아버님, 요즘 누가 며느리한테 병간호를 부탁해요? 그때 1억 주시면서 저한테 뭐라 하셨어요? 동수 씨랑 결혼해준 것만으로 고맙다고 저한테 아무것도 안 바란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세요? 아무리 내가 그랬다고 해도 시아버지가 암 수술을 하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며느리가 병간호 못하겠다고 도망가는 게 말이 돼? 너 도망가고 나서 막막한 심정으로 누워 있는데 사돈한테서 전화가 오더라. 부산에 암 환자들 가기 좋은 호스피스 있다면서 나중에 나보고 꼭 거기로 가라고.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어도 그렇지 내가 자기 딸 고생시킬까 싶어서 수술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사람한테 쪼르르 전화해서 호스피스를 추천하는 게 말이 되냔 말이야. 아니, 뭘 또 그렇게까지 곡해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그저 좋은 마음으로 아버님 생각해서 전화드린 거죠. 나 생각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 고생시킬까 봐 그러는 거겠지. 네가 날 무시한다고 이제 사돈들까지 날 무시하는구나. 아버지, 그래서 저희가 사죄의 뜻으로 저희 집으로 모시고 온 거잖아요. 이제 그만 화 푸시고 여기서 며칠 푹 쉬다가 가세요. 뭐야, 며칠이라니? 그건 안 되지. 입원하시는 동안 다 회복하고 나오셨는데 우리 집에 며칠씩이나 머무실 필요가 있어? 아버님, 요즘 암은 큰 병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가셔서 평소대로 생활하시면 되세요. 아버님도 그게 더 편하시죠? 내가 감기로 입원했냐? 그동안 너한테 천대받고 살아도 동수 생각해서 참고 살았다. 그래도 이번만큼은 네가 나를 생각해 줄 줄 알았는데. 그래 알겠다. 내가 그렇게 꼴보기 싫다는데 너희 눈앞에서 사라져 주마. 대신 너도 내가 줬던 1억 내놓고 앞으로 나한테 절대 연락하지 말고 연 끊고 살자. 나도 시부모 천대하는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결국 이렇게까지 일을 키우시네요. 고작 병간호 하나로 천대니 어쩌니 하면서까지 잘못된 년으로 만드셔야겠어요? 아버님이야말로 이렇게 절 천대하시는데 그 돈 억울해서 절대 다시 못 드리죠. 내가 지금 병간호 하나 때문에 너희랑 연 끊겠다는 줄 알아? 그동안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정말 모르는 거야. 여기 이동훈 아버님 그리고 아들 이동수와 며느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들어보니 며느리가 병간호 도중에 도망을 간 것 같은데요. 그뿐만 아니라 뭔가 또 다른 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시부모를 남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며느리를 두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이동훈 아버님에게 따뜻한 응원과 뼈와 살이 되는 조언을 댓글에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올라오는 이야기를 보다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홀로 자식 둘을 키워낸 78세 이동훈입니다. 3년 전에 있었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암수술 후 제 간호를 해주지 않은 며느리에게 모멸감을 느끼고 아들과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물론 며느리가 병간호를 해주지 않았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제가 아들과 연을 끊고 살게 된 것은 아닙니다. 홀로 키운 아들과 연을 끊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날만 생각하면 지금도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네요. 과연 제가 아들과 연을 끊고 살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며느리는 제가 암에 걸렸는데도 별일 아니라는 듯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정말로 시덥잖은 일이라 생각하며 생판 모르는 남이 암에 걸린 것처럼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맞벌이를 하고 아이를 키우는 상황에서 제가 병간호를 바랬다면 그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였겠죠. 하지만 며느리는 애도 없었고 그렇다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만 도와달라 부탁했었는데 수술한 다음 날 제게 아무 말도 없이 집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결혼 전에는 며느리가 마음 씀씀이도 곱고 심성이 정말로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결혼 후 180도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남들 눈에는 보잘것없는 호라비일지라도 제 자식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저를 흑살이 껍데기보다 못한 취급을 하고 어른에게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저를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냉대를 당할 때마다 죽은 아내가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아내가 떠나간 지 벌써 50년이 되었네요. 아내는 아들이 6살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아내가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사내 손에 애 둘을 어떻게 키우라고 그렇게 덜렁 놓고 가버린 건지 하늘이 야속했습니다. 정말로 다 포기하고 싶어서 장례를 치른 후 며칠 동안 술독에 빠져 지냈습니다. 아들은 엄마의 죽음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듯 보였지만 고작 4살이었던 딸은 제 곁에 와서 엄마 하며 죽은 집사람을 밤낮없이 찾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이들을 안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당시 28이었고 요즘으로 따지면 사회초년생의 어린 청년에 불과했지만 저는 아버지로서 2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다 할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만은 꼭 지키겠다는 제 포부와는 달리 현실은 칠흑같이 캄캄하고 막막했습니다. 일단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 어릴 적 시골에서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지었던 경험을 되살려 밭에서 일당을 받으며 일했습니다. 아이들 배는 골치 않게 되었지만 앞으로 애들을 학교에 보내고 공부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난은 내 대에서 끊겠다. 내 자식들에게는 절대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자식들을 번듯하게 키우겠다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기에 육체적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아이들을 보며 웃으며 일했습니다. 첫 시작은 길에서 고물을 주워서 파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맡길 사람도 유치원에 보낼 돈도 없어서 아이들을 트럭에 태우고 고물을 수거하러 다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고물을 주우니 저희를 안타깝게 보신 분들이 버리려던 고물을 전부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사장님, 사모님, 오늘은 버리실 거 없습니까? 하고 웃으며 넉살 좋게 말씀드리니 단골분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수입은 생각했던 것보다 꽤 짭짤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이거 크게 하면 돈이 좀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번뜩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애들한테 들어갈 돈도 많았고 수중에 고물상을 차릴 만큼 큰 돈도 없었기에 무턱대고 고물상을 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물상 일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 고물을 가져다 팔던 고물상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안 돼. 이 사람아,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일을 하겠다는 거야. 여기 쇠꼬챙이에 유리 조각에 사방에 위험한 거 천지인데. 사정 딱한 건 알겠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제가 애들 안 다치게 트럭 밖으로 못 나오게 하고 고물상 일에 절대 지장 없게 하겠습니다. 사장님 제발요. 저 일 배우게 해주세요. 에이, 안 돼, 안 돼. 대신 내가 자네한테는 고물값 좀 더 쳐줄 테니까 돌아가. 하지만 저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사장님을 찾아가 사정사정했고 결국 일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돈으로 애들 유치원부터 보내. 이건 앞으로 월급에서 조금씩 갈 거니까 지금부터 일 열심히 배워. 앞으로도 월급 받으면 제일 먼저 애들 유치원비부터 내고. 행여라도 여기 논팽이들이랑 어울려서 술 처먹고 노름하러 다니지 마. 내가 지켜볼 거야. 아유 사장님 저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일 시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인심 좋은 사장님 덕분에 열심히 고물상 일을 배웠고 사장님의 많은 노하우도 전수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드디어 제 이름으로 작은 고물상을 하나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사장님께 갚으며 살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얼어 죽을 됐어.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술이나 한 잔 사. 내가 왜 자네 일 시켜준 줄 아나? 나는 아무나 내 밑에 안 둬. 자네니까 둔 거지. 자식들 손 놓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자네가 기특해서 가르친 거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자식들 손 놓지 말고 잘 키우고 살아. 사장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저는 더욱 열심히 영업을 다니며 고물들을 수거했고 고물상의 규모는 점점 커졌습니다. 현재는 직원 15명을 둔 중소기업에 버금가는 규모의 고물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고물상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자식들의 영향이 컸습니다.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지지해준 아들과 딸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노력에 보답하겠다며 공부에 열중했고, 아들은 목표한 법대에 진학해 변호사가 되었고, 딸은 교대에 진학해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졸업장을 제게 건넸던 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가며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지, 아내의 웃는 얼굴이 떠올라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 후 두 아이 모두 결혼시키고 고물상도 나 없이 잘 돌아가니 이제 좀 쉬어가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작은 소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 세월은 저에게 암을 선물했습니다. 사실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소화가 잘 되지 않았고 평소에 하던 일상생활조차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몸에 병이 생겼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도 이제 늙어서 몸이 안 따라주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위에 혹이 하나 있다고 정밀검사를 받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 귀찮게 하는 게 싫어서 아들이 건강검진을 예약해 놓으면 번번이 퇴짜를 놓고 딸이 같이 가준다 해도 일 핑계로 마다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미련을 떨었는지. 자식들만 잘 살 수 있다면 내 몸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결심했던 그 마음이 하늘에 닿아 스스로를 하찮게 여긴 죄로 벌을 받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위암 일기는 예후가 매우 좋은 편입니다. 5년 이상 생존율이 90% 이상이고 제 환자분들도 대부분 그렇고요. 그럼 당장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앞으로 관리만 잘해주신다면 10년 이상 사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몸 관리 잘해주세요. 수술 날짜는 2달 뒤였습니다. 2달 반이라는 시간이 꽤 길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 놀람과 걱정은 조금씩 무뎌졌고 의사는 10년도 더 살 수 있다고 했지만 혹시 모를 만약을 대비해 유언장도 작성하고 정리할 것들을 미리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병간호를 부탁할 생각이었습니다. 딸이 육아휴직으로 집에서 쉬고 있었던 터라 하루 몇 시간만이라도 부탁을 해볼 생각이었죠. 부끄럽지만 지금 생각하니 제가 생각이 참 짧았던 것 같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마음 같아선 나도 아버지 간호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금 어머님이 양쪽 무릎 수술하셔서 제가 거기 들여다봐야 해요. 어머님이 딸도 없으시고 며느리도 나 하나라 제가 돌봐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래야지. 잘 생각했다. 아유, 안 사돈 몸 편찮은 것도 모르고 내가 그동안 연락도 못 드렸네. 이럴 때 친정아버지가 손주도 봐주고 그래야 하는데 아버지가 면목이 없다. 아니에요, 아빠. 아니면 어머님 저녁 챙겨드리고 박서방한테 애 맡겨놓고 아빠한테 갈게요. 그럼 될 것 같아요. 아유, 됐다. 넌 안사돈 곁에 있어. 나는 나 혼자 걸을 수라도 있지. 그냥 간병인 신청하면 되니까 신경 쓸 거 없다. 이 아버지가 참 생각도 없지.
처음부터 간병인 신청하면 됐을 거를 괜히 너 신경 쓰이게 만들고 미안하다. 그럼 새언니가 집에 있으니까 내가 오빠한테 전화해서 부탁해 볼게요. 안 된다고 하면 간병인은 그때 신청하고요. 아니다. 안 그래도 며느리가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래도 남보다 가족인 새언니가 낫죠. 딸은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전화해 병간호를 부탁했습니다. 저도 며느리가 불편해서 썩 내키진 않았지만 딸 말대로 남보다는 며느리가 낫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후 아들로부터 따로 연락이 없어서 며느리도 병간호를 하는 것에 동의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날 아들 집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 일찍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잠깐 주무시고 나오면 수술 다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이 아버지 퇴원할 때까지 같이 있기로 했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시면 바로 말씀하시고요. 며느라, 마음 써줘서 고맙다. 내가 퇴원하면 꼭 보답할게. 집에서 놀고 있는 게 저뿐이라는데 별 수 있나요? 이에 아들이 며느리를 쳐다봤지만 며느리는 미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톡 쏘아 말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기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 안의 무거운 공기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 전날 저녁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제 병간호 때문에 싸우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며느리가 병간호를 동의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말에는 내가 아버지 간병할 테니까 주중에는 당신이 좀 돌봐드려줘. 부탁할게. 아가씨는 뭐 하는데? 지금 육아휴직하고 집에 있다며? 주영이는 애 키우고 있잖아. 게다가 지금 시어머니 무릎 수술하셔서 병간호까지 한다고 정신없대. 아, 나는 집에서 논다 이거지? 나도 동이 보살펴야 하고 하루 종일 얼마나 정신이 없는 줄 알아? 아니, 동의는 그냥 며칠이잖아. 10일이면 퇴원하시는데 그것도 어려워? 물론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란 거 나도 알아. 근데 지금 아버지를 봐줄 사람이 없잖아. 아버지가 당신한테 고맙다고 500만 원도 보내주셨어. 생각해봐. 간병인보다는 가족이 낫잖아. 그럼 당신이 병간호 해드리면 되겠네?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지. 아니, 내가 놀아? 일 끝나면 들리고 주말에는 내가 간호하겠다고 했잖아. 그렇게 하기 싫으면 내가 사무실 문 닫고 아버지 간호할게. 됐지? 무슨 큰일이라고 문을 닫아? 며칠 문 닫으면 수임료가 얼만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너는 아버지가 내 수임료보다 못해? 아버지가 결혼할 때 너한테. 어우, 또 그 소리. 짜증난다, 진짜. 평생 이렇게 울거먹으려고 나한테 1억 준 거야? 그래, 내가 한다 해. 대신 아버님한테 돈 더 달라 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 전날 밤 들었던 며느리의 날선 목소리가 떠올라 수술보다도 앞으로의 입원 생활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가슴이 콱 막힌 채 병원에 도착하니 간호사가 저희를 1인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동수야, 입원비 많이 들게 왜 1인실로 잡았어? 다른 병실은 없대. 아버님은 지금 입원비가 문제예요? 간호하려면 제가 편해야 하잖아요. 그냥 아무 말 하지 마시고 1인실 쓰세요. 그렇게 병원복을 갈아입는데 병실 밖에서 또 아들 며느리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늙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제 모습이 마치 고물상에 실려온 고물 같아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병원을 떠나고 며느리와 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병실에는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다행히 이번 2일차까지는 며느리가 크게 도와줄 일이 없었고 문제없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술날 일어났습니다. 이번 3일차 오후 2시경에 수술을 하고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환자분, 지금부터 8시간 동안 잠드시면 안 되세요. 새벽 1시까지 심호흡 열심히 해주시고요. 보호자분께선 환자분 잠드시지 않도록 옆에서 계속 잘 지켜봐 주시고요. 마취에서 깬 지 얼마 안 되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며느리가 툴툴거린 것은 확실했습니다. 수술 끝났으면 됐지. 무슨 새벽까지 숨쉬기를 시키란 거야. 아버님, 주무시지 마시고 눈 좀 떠보세요. 아까 간호사가 한 말 들으셨죠? 1시까지 주무시면 안 된대요. 그 후로 며느리는 잠깐 통화하러 나간다. 편의점 좀 갔다 오겠다. 커피 좀 사서 오겠다 하며 계속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몽롱한 정신이었지만 며느리가 제 곁에 2시간도 있지 않았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아들과 딸이 와줘서 간신히 몇 시간은 버틸 수 있었지만 그 후로 또다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10시도 안 되어 보호자용 침대를 꺼내 드러눕더니 이내 코를 골며 잠을 잤습니다. 30분마다 간호사가 제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찾아왔는데 그때마다 며느리를 깨웠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진통제로 통증을 버티고 정신력으로 잠을 이겨내며 1시까지 심호흡을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통증이 너무 심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라, 무통 주사가 다 된 것 같은데 나가서 간호사 좀 불러줄래? 하지만 며느리는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일으켜 세워보려 했지만 도저히 기력이 없어서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며느리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다가 지쳐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이동훈님 일어나 보세요. 보호자분 어디 가셨어요? 글쎄,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요. 오늘부터 걷기 연습하셔야 되니까 보호자분 오시면 간호사실로 보행기 가지러 와주세요. 하지만 며느리는 1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에게 부탁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라, 너 어디냐? 잠깐 뭐 사러 나갔어? 아니요, 저 지금 집이에요. 집에 뭐 챙기러 간 거야? 간호사가 오늘부터 걷기 연습해야 한다던데. 그럼 언제쯤 올 수 있어? 네, 저도 아침에 들었어요. 그런데 아버님, 이제 의식도 돌아오셨고, 위 수술하셨다 뿐이지 팔다리에 힘이 없으신 건 아니잖아요? 저 없어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아직 몸에 힘이 없는데 옆에서 지켜봐 줄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도 하셔야죠. 왜 걷는 연습이라고 하겠어요. 보행기 잡고 천천히 걸으시면 돼요. 안 그래도 아버님이 이러실 것 같아서 제가 병원에다 간병인 신청해놨으니까 기다려보세요. 동수 씨한테는 제가 다 말해놨으니까 따로 전화하지 마시고요. 그럼 저희만 끊을게요. 어제 병원 침대에서 밤새 뒤척인다고 잠을 못 잤더니 너무 피곤하네요. 며느리는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침대가 불편해서 밤새 뒤척였다고 했지만 코를 골며 잘만 잤습니다. 오히려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설친 건 저였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전화하지 말라는 말은 눈치가 있으면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라는 협박같이 들렸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입원 생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너 혼자 왔어? 집사람 몸이 좀 안 좋다고 해서요. 그보다 아버지, 저희 집에 며칠 묵었다 가세요. 아들은 저더러 고생하셨다면서 자기 집에 며칠 묵었다 가라며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며느리는 현관에서 저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에 저는 또다시 움츠러들었습니다. 아버님 오셨네요? 응, 그게 동수가 며칠 묵었다 가라네. 여기서 며칠? 그러자 며느리의 눈빛이 무섭게 변하더니 제 말을 끊고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동아! 그때 방 안에서 커다란 개가 달려나왔습니다. 아니 웬 개냐? 전에 왔을 때 못 봤던 것 같은데. 아버님 전에 오셨을 때 얘 수술해야 해서 병원에 보내놨어요. 얘도 오늘 퇴원하고 온 거예요. 동아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려. 그럼 전에 말했던 동이가 며느리 너희 조카가 아니라 개였단 말이야? 개는 저를 보며 정말 사납게 짖었습니다.
제가 순간 놀래서 뒷걸음질을 치자 며느리가 재밌다는 듯 씩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걔 무서워하신다더니 진짜였네요? 어릴 때 동네에서 돌아다니던 들개에게 다리를 심하게 물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들에게 들었나 보더라고요. 저는 그날의 악몽이 떠오르면서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쿵쾅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남자고 70이 넘은 노인이 되었다고 해도 그날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어붙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며느리는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그저 웃고만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 무서워하시는 거 안 보여? 오늘 데려오는 날도 아닌데 왜 데리고 왔어? 좀 이따 주영이 애기 데리고 온다니까 다시 병원에 보내놓고 와. 왜 이렇게 난리야? 한동안 우리 애기 못 봐서 보고 싶어서 데려왔지. 안 그래도 외출받고 나온 거라 병원에 다시 가려고 했어. 며느리는 아들이 말하자 그제서야 걔를 다른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한바탕 소란이 있고 방 안에 누워있는데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 집이 아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이미 환영받지 못하는 시아버지인데 눈치 없는 노인네마저 되긴 싫었습니다. 옛말에 결혼하든 안 하든 아들과는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한다고 하죠. 그래야 며느리와 부딪히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아픈 아버지라 해도 저 하나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는 것은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일찍 집으로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며칠 없었다고 고물상이 제대로 안 돌아가네. 문제가 생겼는지 지금 전화가 바리바리 오고 난리야. 내일 당장 가봐야겠어. 이 몸으로 어딜 가신다는 거예요? 안 돼요. 며칠 더 있다가 가세요. 입원하시는 동안 저희가 제대로 돌봐드리지도 못했잖아요. 아버지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거뜬해. 며칠 누워 있었더니 펄펄 날 것 같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내일 아침 일찍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둘러대고는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몸을 움직여야 회복이 빨리 된다는 의사의 말이 떠올라 외투 하나를 챙겨 무작정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한 40분 정도 아파트 주변을 걷고 다시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닫고 나왔던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신문이 왜 여기 걸려 있어? 아까 나올 때 제대로 안 넣어놨나 보네. 그리고는 신문을 주워들어 일어나는데 그 순간 집안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병원에 걔 안 데리고 갈 거야? 얘 집이 여긴데 병원을 왜 가? 아까 전화해봤는데 선생님이 집에서 케어해도 된다고 했어. 너 설마 일부러 데려온 거야? 그렇게 무서우시면 아버님이 집에 가시면 되잖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안 그래도 여기 있기 눈치 보이시는지 내일 가신다더라. 잘 됐네. 뭐? 넌 우리 아버지가 딱하지도 않니? 며칠 같이 있는 게 그렇게 힘들어? 솔직히 나는 딱한 감정 하나도 안 들어. 의사가 당장 죽을 병 아니랬잖아. 자기도 같이 들어놓고 왜 그래? 그러게 처음부터 아버님이 간병인 구했으면 이렇게 싸울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혹시 해서 미리 하는 말인데 나중에 또 나보고 병원 따라가 달라느니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 아버님 그 돈 벌어 다 어디다 쓰실 거야. 저기 어디 공기 좋은 호스피스 들어가셔서 요양하시라고 해. 자식들 사이 나빠지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라고? 지금까지 네가 나한테 했던 행동들은 서운해도 다 참고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한테까지 그러는 건 도저히 용납 못하겠다. 아버지 들어오시면 입원할 때 옆에 못 있어 드려 죄송했다고 사과드리고 여기 며칠 더 묵고 가시라고 말씀드려. 싫다면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해? 그리고 내가 자기한테 지금까지 뭘 서운하게 했다고 그래? 몰라서 물어? 우리 아버지가 홀로 자식들 키운 거 면목 없으시다고 죄인처럼 고개 숙이실 때마다 장인 장모님이랑 너는 고개 빳빳하게 들고 우릴 우습게 생각했지. 결혼할 때 이 집도 해주셨고 나랑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너한테 1억도 주셨잖아. 너 그 돈 홀랑 받아놓고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했지?
내가 협박해서 뜯어내기라도 했어? 아니잖아. 아버님이 자기가 주시고 싶다고 하면서 주신 거지? 그동안 쌓인 게 맞나 본데? 앞으로 계속 들먹이지 말고 서운한 거 있으면 지금 다 얘기해. 너 결혼하고 빨리 애 가지고 싶다고 멀쩡히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나왔잖아. 이건 뭐 나도 좋다 생각했어. 돈은 내가 벌면 되고 나도 아기 빨리 갖고 싶었으니까. 근데 회사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낼 거면 최소한 나 출근할 때 배웅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아침밥은커녕 물 한 잔도 떠준 적 없지. 그 시간에 맨날 자고 있었으니까. 아침에 밥 먹으면 속 안 좋다 한 사람이 누군데 그래? 그리고 전업주부라고 꼭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해? 내가 안 해주면 스스로 밥이든 뭐든 알아서 챙겨 먹고 가면 되는 거야. 배웅도 마찬가지야. 자고 있는 사람 굳이 깨워서 인사시키는 거 너무 비효율적이라 생각 안 해? 그건 네가 미안해할까봐 한 말이지. 그럼 저녁이라도 차려줘야 하잖아. 너는 저녁 준비조차 안 했어? 내가 하루 종일 재판하고 와서 지친 몸 이끌고 내 손으로 배달음식 주문하는 게 말이 된다 생각해? 밥도 나 혼자 먹고 얼마나 쓸쓸한 줄 알아? 저녁 식사도 마찬가지지.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집 밖에 나가면 식당 천지지. 핸드폰만 띡띡 누르면 집으로 배달 오지. 내가 준비를 안 해놨으면 당신이 밖에서 사 먹고 들어오던가. 아니면 집에서 편하게 배달시켜 먹던가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야. 그럼 밥도 안 하고 살림도 안 사는 애가 경제권은 왜 내놓으라는 건데? 네가 생각해도 너무 뻔뻔하고 어이없지 않아? 원래 집안 경제권은 여자한테 줘야 하는 거야. 남자는 밖에서 돈 벌어오고 여자는 집에서 돈 관리하고. 내 친구들 중에 경제권 안 쥐고 사는 사람 나밖에 없어. 나는 오빠가 카드 달랑 한 장 준 거 말고는 쓰는 게 없는데 그 외에 나가는 돈은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집안 살림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지. 너 한 달에 쓰는 카드값이 얼만지는 아니? 네가 쓰는 것만 기본 800이야. 그걸 보고 어떻게 너한테 경제권을 맡겨? 변호사 사모님 치고 그 정도면 사채 안 부리고 사는 건데? 세상에 이렇게 검소한 사모님이 어딨어? 그건 오히려 나한테 감사해야 할 부분인데. 넌 기브앤테이크도 몰라? 돈을 네 멋대로 쓰고 살 거면 너도 우리한테 잘하는 게 있어야지. 명절도 우리 집은 결혼하고 첫 추석 때 한 번 가고 나중에는 나 혼자 갔다 오라고 했잖아. 너희 집엔 꼬박꼬박 나 데려가면서 우리 집엔 가기 싫다 하고 결혼하고 한 가족이 됐으면 명절 때만큼은 찾아뵈야지. 너는 우리 부모님이 남이야? 아니 남보다도 못해. 그럼 오빠도 우리 집 가지 마. 앞으로 각자 집에서 보내자. 내 친구들 시댁은 명절 때 시부모님이 먼저 오지 마라고 한다더라. 왜 싫다는 사람을 굳이 끌고 가려는지 모르겠네. 아버님이 유도리가 조금이라도 있으셨으면 며느라 넌 친정에 가서 쉬었다 오너라. 본가에는 동수만 오면 된다 하셨을 텐데. 그래, 나는 너랑 결혼했고 우리 둘 행복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나도 너한테 최대한 맞춰주면서 살려고 했어. 그런데 너는 내 하나 남은 자존심까지 무참히 짓밟았어. 우리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각방 쓰는 게 말이 돼? 우리 5년 동안 연애할 때는 너 이러지 않았잖아. 나한테도 다정했고 우리 아버지한테도 딸처럼 살갑게 굴고. 너가 찬찬히 생각해봐. 결혼 후에 나한테 고맙다는 얘기 한 적 있어? 최소한 잘못했을 때 나한테 형식적으로라도 사과한 적 있어? 너 그 5년 동안 연기했던 거고 이게 네 진짜 본 모습이야? 결혼하면 전우애로 산다는 말 몰라? 5년이면 콩깍지 벗겨질 때도 되잖아. 그리고 내가 잘못됐다는 건 지극히 오빠 혼자만의 생각이야. 오빠 기준에선 잘못이지만 내 기준에선 잘못한 게 없어. 그러니까 사과할 이유도 없는 거지. 고맙다는 말도 마찬가지고 내가 고맙지 않은데 고맙다 말할 이유가 있어? 그걸 알면서도 내 입에서 굳이 고맙다는 말을 들어야 해? 그리고 우리 인생에 애가 꼭 필요한가 싶네. 지금처럼 그냥 강아지 키우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자. 넌 이런 게 행복이구나. 난 하나도 안 행복해. 솔직하게 말할게. 오빠 키 작고 못생긴 거 오빠 스스로도 인정하잖아. 그래서 죽어라 공부해서 변호사까지 됐는데 못생긴 여자랑 결혼하기는 또 너무 억울했을 거고. 그치? 그래서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예쁜 인형 데리고 살고 싶었던 거잖아.
오빠는 그 부분이 충족된 거고 나는 그 대가로 평생 돈을 지불받는 거고. 아까 나보고 기브앤테이크도 모르냐 했지? 이런 걸 기브앤테이크라고 하는 거야. 알아? 눈앞이 노래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주 뻔뻔스러웠고 아들은 며느리 말을 인정하기라도 하듯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무시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건 참고 넘어가면 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까지 그런 개차반 취급을 받으며 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생 자식들 행복만 바라며 살아왔는데 도저히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그저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나 암 수술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호스피스에 가라 말아야? 아버님 들으셨어요? 나 내일 내려가니까 이제 큰 소리 내지 마라. 밑에 집에서 다 듣겠다. 그러게요. 근데 이 사람이 자꾸 별것도 아닌 거로 싸우려고 들잖아요. 뭐 별것도 아닌 거? 제가 아버님 수술하시고 병간호 못 해드린 건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암 환자 간호하는 거 그거 보통 일 아니래요. 오죽하면 친자식들까지 못 버티고 포기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자식들한테 서운해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편하게 호스피스에 들어가셔서 간호 받으시라고. 그래서 호스피스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나중에 아버님 고생시켜드리지 말고 꼭 호스피스 보내드리라고 하던데요. 나 고생시키지 말으라고? 너 고생할까봐가 아니고. 그야 당연히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이 걱정되기 마련이잖아요. 며느리는 저를 보고 웃으며 한치의 거리낌도 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을 토해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 수술하고 하루 지났나? 사돈이 전화와서 그러더구나. 부산에 좋은 호스피스가 있다고 거기에 자기 친구도 있는데 나중에 가면 친구나 하라고.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그게 수술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사람한테 할 소리야. 왜 이렇게 발끈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그저 좋은 뜻으로 알려드린 거죠. 아버님 입장에선 말 동무할 또래분들도 많고 저희랑 있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죠. 내가 언제 너한테 돌봐달라고 했니? 이번에 수술하기 전에 나 우리 딸한테 부탁했고 안 되면 간병인 구하겠다고 했다. 나도 너 불편했는데 동수가 자기 뜻대로 너한테 부탁한 거야. 애꿎은 동수 씨, 걸고 넘어지지 마시고요. 아버님이 처음부터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조용히 간병인 신청하셨으면 이렇게 싸우는 일이 없었겠죠. 아직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있으신가 본데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예 아버님을 안 돌봐드린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서운하신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밖에 나가 있어놓고 그것도 돌봐줬다고 말하는 거야. 싫다는 사람한테 억지로 계속 시키는 사람들이 바보 아닌가요? 나는 너희 결혼하기 전부터 며느리한테 효도바랄 생각 꿈에도 없었다. 지금도 안 바라고. 내가 바랬던 건 딱 하나다. 나한테는 잘 못해도 되니까 우리 동수랑은 서로 위하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거 딱 그거 하나뿐이었어. 그런데 안 바란다고 하셔놓고 아들이 가잔타고 쪼르르 따라오셨네요? 말이랑 행동이랑 안 맞는 거 인정하시죠? 그리고 저희 지금도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중에는 말 바꾸시는 일 절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나 지금 멀쩡하고 너한테는 나 죽고 나서 연락할 테니까 걱정 마라. 아니 죽고 나서도 연락 안 해? 나만 간섭 안 하면 둘이 알아서 잘 살겠지 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아버님이 간섭 안 했다 하셨는데 그건 아버님 생각이시고요. 지금까지 저희 싸운 거 전부 따지고 보면 아버님 때문이에요. 아버님이 저희 사이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시라고요. 어떻게 그게 다 나 때문이야? 이 사람은 자꾸 아버님이 홀로 자식들 힘겹게 키우셨고 결혼할 때 집 사주신 거, 저한테 1억 주신 거 그거로 자꾸 걸고 넘어지는데 전혀 공감도 안 되고 그냥 자식한테 불쌍함 호소하는 걸로 밖에 안 보여요. 아버님이 홀로 자식 키우시게 된 게 제 탓도 아닌데 왜 저한테 말하는지 모르겠고요. 평생 고생하신 분한테 너는 며느리 도리도 안 하냐?
너한테 1억이나 주셨는데 그런데 너는 전화도 안 하고 명절 때도 안 찾아뵙냐 등등등. 제가 언제 달라고 했나요? 저 하나도 안 고맙고 그냥 짜증나요. 좋은 마음으로 주셨으면 그냥 거기서 끝내야지. 왜 자꾸 아버님한테 효도하길 강요해요? 남자들은 결혼만 하면 효자가 된다더니 왜 그전에는 하지도 않다가 나랑 결혼하고 데려오도 바라냐고.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아버님이란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식들한테 동정심 유발해서 죄책감 느끼게 하고. 그래서 아버님이 싫은 거라고요. 너무 싫어서 손주 낳아드리기도 싫고 이 사람 남편 대우 해주기도 싫어요. 이 사람은 온전히 저를 위해 준 적이 없는데 왜 원하는 걸 해줘야 해요? 먼저 저한테 잘해줘야 저도 이 사람한테 잘해주죠. 이 사람이 저한테 온전히 올인하기 전까지는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동수가 너를 온전히 위해주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 동수 씨가 아버님이랑 연락 완전히 끊고 다시는 저한테 시댁을 언급 안 하고 그렇게 조용하고 편하게 살게 해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냥 부모 형제 연 다 끊고 살아라는 말이네. 그래, 그럼 내일부터 동수랑 인연 끊고 눈앞에서 사라지면 되는 거지.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살려면 그 방법뿐이라니까 원하는 대로 해줄게. 아버지, 이 사람 그냥 투정 부리는 거예요. 아버지까지 왜 그러세요, 정말. 아버님 방금 하신 말씀은 꼭 지키셔야 해요. 아셨죠? 며느리는 끝끝내 저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며느리에게 저는 한낱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부끄러움에 견딜 수가 없었고 가방도 버려둔 채 그대로 아들 집을 나왔습니다. 가로등 불빛 속 택시 유리에 비친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택시에서 내리는데 때마침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지금 어디세요? 나 좀 전에 집에 왔다. 오빠가 전화했어요. 왜 벌써 나오신 거예요? 며칠 더 계시지 않고. 그냥 불편해서 나왔지. 집은 내 집이 편해. 목이 메어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를 알아챘는지 딸이 캐물었습니다. 오빠 집에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오빠한테 말 안 할 테니까 저한테 말해보세요. 하지만 저는 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전화가 와서 꼬치꼬치 캐묻고 집에까지 찾아와서 묻자 어쩔 수 없이 그날 있었던 일을 담담히 털어놓았습니다. 됐다. 결혼한 자식 울타리에 함부로 들어간 내 잘못이다. 아니, 그게 왜 아버지 잘못이에요? 아빠가 그런 취급 당한 것도 화가 나 죽겠는데 오빠까지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정말 이대로 둬도 괜찮은 거예요?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야. 동수도 지금 머릿속이 복잡할 게다. 그리고 부부 사이 일은 아무도 몰라. 나 하나 빠지면 모든 게 해결될 수도 있지. 그러니 동수가 연락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렇게 1년 동안 아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아들도 저에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하나 잃은 것 같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제가 겪는 슬픔 따윈 중요치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2년 겨울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만나고 싶다고요. 며느리와 같이 오냐고 물으니 혼자 오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동안의 제 불효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랑 부모 자식 연까지 끊고 집사람 선택했는데 집사람은 결코 달라지지 않았어요. 제가 집사람 카드도 끊어버리자 걔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장인 장모님도 자기 딸 편들기 바쁘시고 알아봤더니 매달 카드로 300만 원씩 현금 인출해서 장모님한테 보내고 있었더라고요. 그 사람 본 모습을 밑바닥까지 보고 나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 사람은 이혼 못 해준다 길길이 날뛰고 그 집 사람들은 무리한 위자료까지 바라더라고요. 근데 제가 변호사인데 자기들이 별 수 있나요? 제가 소송 안 하는 걸 다행으로 여기라고 말했더니 그냥 조용히 협의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결혼하고 보란 듯이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돼버렸어요. 죄송해요. 저는 말없이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아들과 1년 만에 만났지만 이제와 묻고 따질 것도 없었을 뿐더러 묻고 싶은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아들의 등을 두드려줄 뿐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한다고 했던 제 행동들이 과했던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남이 된 그 아이가 잘못됐던 것인지 더 이상은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잊혀지길 기다릴 뿐입니다. 현재 저희는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상처가 저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 속에서 많은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그 상처와 깨달음을 걸음삼아 앞으로 새롭게 다가올 인생에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와 제 아들같이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로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용기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을 위해 대가 없이 희생했던 부모의 마음을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모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의 행복한 앞날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